이재명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 대통령님의 의견이 가장 많이 투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너무 전방위적으로 이제 방만하게 펼쳐져 있어서 좀 세수가 많이 일실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과세 제도를 조금 범위를 축소시키는 쪽으로 좀 검토하실 것 같은데, 자, 촬영 일자 기준으로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선을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25년 6월 3일날 다음 대선을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부동산, 세금 이런 두 가지 항목들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투자자시거나 아니면 내가 내 자산을 조금 지켜야 된다,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에 밝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 항상 참고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여든 야든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시든 간에 현재 객관적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뽑히는 분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이시잖아요. 최근에 그분께서 이제 인터뷰하신 것들 그런 거 좀 보고 앞으로 세금 제도가 어떻게 변할까 한번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가장 최근에 심도 있는 인터뷰를 하신 거는 3프로TV에서 아주 길게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어요. 정책에 관해서. 특히 저도 이제 3프로TV 언더스탠딩 자주 보는데요. 최근에 3월에 저희가 법인세 때문에 바빠서 많이 못 보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중요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첫째는 상속세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괄공제 5억 원 적용받으실 수 있고요. 배우자까지 있으신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최저한인 5억에서 5 더하기 5, 10억. 그러니까 물려주신 재산가액이 10억이 안 되면 상속세가 안 나온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당 모두 공제액이 90년대 이후로 개정된 적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자이 이런 아파트들도 분양할 때 10억 언저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현재는 뭐 60억이니 70억이니 하지만 그게 한 10년 전만 해도 지금의 고가 아파트가 그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상속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화폐 가치가 절하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여야 공감대가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요. 그래서 상속세 공제 관련돼서는 조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약간 초를 좀 쳤다라고 해야 될까요?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의 어떤 과세 구조 자체를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각자가 얼마 받느냐를 기준으로 한 유산 취득세 구조로 바꾸자라고 일단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의견 수렴도 많이 하고 해서 28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어찌 되었든 이재명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 대통령님의 의견이 가장 많이 투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액 자체는 조금 그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내가 상속받을 때 그래도 조금 부담이 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선을 그으신 게 있는데, 세율 완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인 중산층이나 이런 분들은 공제액에 걸리거나 공제의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최대한 세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뭐 5천억, 1조가 넘는 부자들은 사실 공제 그 간의 기별도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있어서는 그 세율 자체를 완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몸에 와 닿으실 혜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세율 자체의 완화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산가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정당의 어떤 사명 자체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살 수 있게 어떤 그 복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인터뷰하신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주택자는 안 말린다. 어떻게 말리냐? 우리 시장경제 체제에서 내가 내 돈 주고 비싼 집 사겠다고, 그리고 여러 채 사겠다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말리냐? 근데 세금만 많이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계실 때 들어왔던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들이 아직 살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이 법 개정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개정 통과가 안 됐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취득세, 일단 취득세에서 다주택자 관련된 불이익이 중과 규정에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주택에 8%, 3주택이면 12%, 거기다가 전용 면적 8호제곱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조금 더 붙고요. 그리고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3주택부터 8%, 4주택은 12% 이렇게 붙고, 그래서 거래 자체를 조금 위축시키는데 이 취득세가 사실 톡톡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집값들이 서울에 있는 집값만 해도 한두 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취득세가 상당히 부담이에요.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대출 받으실 어떤 그 자금 조달 계획하실 때 취득세를 간과하다가 마지막 자금 여력이 안 돼가지고 정말 이도저도 안 되는 막다른 길을 마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취득세 중과제도가 아직 있고요. 양도소득세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불이익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비과세 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당연히 1주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적용받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서 두 번째 주택이다라고 하면은 기본 세율의 플러스 20%,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3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 세율의 플러스 30%, 해서 심한 경우에는 최대 85%까지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그런 양상을 띄었었는데요. 현재는 중과제도가 시행령에 들어가 있고 이거를 1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3번 연장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중과제도는 조금 폐지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요거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중과제도도 좀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리고 종부세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이 60%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컨대 내가 공시가 10억인 아파트가 있어요. 공시가 10억에다가 60%를 곱해서 그러면 6억 원이죠. 그럼 여기다가 세율을 곱할게. 그러니까 일종의 깎아주는 효과가 나는 건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80%였고 예전에 문 대통령 계실 때는 21년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까지 올라갔었어요. 공정가액 현실화라고 해서.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게 60%까지 낮아졌었는데 요거를 조금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기대해볼 만한 것은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1주택자에 한해서는 부동산 세금을 많이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어떻게 개정되나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 이제 후보자로 나오셨을 때는 국토 보유세라는 걸 공약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회하시겠다라는 의사를 보이셔서 이거는 이제 입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발표한 속보로 기사가 한 줄 나왔었는데 비과세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깊숙한 내용은 아직은 알 수 없었고 저도 그냥 내용만 보고서는 지금 제가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너무 전방위적으로 이제 방만하게 펼쳐져 있어서 좀 세수가 많이 일실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과세 제도를 조금 범위를 축소시키는 쪽으로 좀 검토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갈아타기를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리고 혼인으로 인한 혼인 합가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상속주택 그런 특례, 그리고 뭐 동거봉의 합가, 이런 것들은 사실 없애기는 어려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게 투기 목적이라기보다는 갈아타기, 그리고 결혼은 사실 지금 장려해야죠. 그리고 상속, 이건 내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상속을 어떻게 예측해요? 상속을 예측하면 그거 이상한 분이지, 그죠? 그리고 동거봉양,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그거는 뭐 나라가 오히려 장려해야죠. 이런 것들은 사실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근무상 경편 이런 것들, 그런 건 없애기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제가 좀 염려하는 건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1주택자지만은 일시적 2주택 또는 일시적 3주택 이런 특례들을 이용해서 일종의 그 비과세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상 1주택이 아닌데 비과세 제도의 어떤 허점이나 어떤 맹점을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갈아타기 하면서 비과세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제가 조금 염려하는 거로는 혹시나 1주택을 가진 분들이 입주권을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실수의 목적으로 내가 신축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주택 1분양권 특례, 1주택 1입주권 특례들은 아직 뭐 유효할 수도 있는데, 그런 특례들, 근데 대체주택 비과세 같은 거 있잖아요. 정비사업으로 인한 대체주택 비과세, 사업시행 인가일 당시 1주택 보유해야 되고 실제로 새로 산 주택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정비사업으로 인한 신축주택에 우리가 3년 안에 전입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이런 어떤 정비사업의 조합원에 한해서 우리가 특혜를 주는 그런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그때 개인적으로 동료분들이랑 얘기해본 내용으로는 혹시나 감면주택을 주택세에서 빼주는 그런 것도 좀 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얘기는 나왔었는데, 사실 후보자분들이 다 유사 출신이셔서 이런 막 이렇게 소급해서 입법하시고 그러시진 않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여전히 감면주택들은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대체주택 비과세 같은 것들은 없애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도 부동산 투자자로서 가장 현실적으로 좀 유력하신 현재 민주당 대표님이신 이재명 대표님 발표하신 정책들, 최근에 밝히신 의견들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정책이 바뀌고 나서 시장에 뛰어들어도 보통 늦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경험 많으신 인생 선배님들께서 정책의 흐름을 예측하고 미리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정책의 향방을 맞추면 정말 운이 좋게도 먹고 더블로 가처럼 더블, 트리플을 먹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삐끗해서 잘못 맞추면 정말 속된 말로 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더 버는 것도 중요한데 잃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투자자로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시는지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다 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가져가시는 것도 충분히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냐에 따라서 이런 부동산 정책, 세금, 대출은 왔다 갔다 정말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어떤 시장 상황의 변화, 그리고 어떤 정치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실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사항 저에게 댓글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